제1장 도입 남반구의 사막에서 울린 첫 번째 포성. 2023년 호주 남부에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막. 기온은 낮에 45도를 넘나들고 밤이면 영하에 가까운 한랭한 바람이 불어닥치는 극한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세계 방산 역사에 길이 남을 한 장의 페이지가 쓰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호주 국방부가 차세대 자주포 도입을 위해 마련한 최종 비교 평가 시험, 이른바 72시간 실사격 내구성 대결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참가한 후보는 세 나라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미국의 M109A7 팔라딘, 독일의 PGH-2000, 그리고 대한민국의 K9 썬더. 각각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자주포들이 같은 조건, 같은 사막, 같은 72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호주 국방부 평가단은 단순히 카탈로그 스펙이 아닌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의 진짜 성능을 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72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제2장 배경 호주는 왜 이 시험을 기획했는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호주가 처한 안보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6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는 겨우 2,600만 명 수준입니다. 광활한 대륙을 소수의 병력으로 방어해야 하는 호주에게 화력의 우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주는 노후화된 M777 견인포를 대체할 차세대 자주포 도입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호주 국방부의 요구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첫째, 호주 특유의 극한 기후인 폭염, 모래폭풍, 급격한 온도 변화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 둘째, 장거리 기동 후에도 즉각 사격이 가능할 것. 셋째, 72시간 연속 운용에도 기계적 결함 없이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출 것. 이 세 가지 조건은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니라 전장에서 살아남는 무기를 찾겠다는 호주의 절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미국의 M109A7은 수십 년간 실전에서 검증된 노련함을 앞세웠고 독일의 PGH-2000은 나토 최강의 화력과 정밀도를 자랑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K9 썬더는 상대적으로 신생주자였습니다. 물론 K9은 이미 터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인도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된 베스트셀러였지만 미국과 독일이라는 방산 강국의 간판 제품과 직접 맞붙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K9를 가성비 좋은 대안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 정도의 역할을 기대한 것이죠. 제3장 전개 첫 24시간 모래바람 속의 서막. 시험 첫째 날 세대의 자주포가 나란히 출발선에 섰습니다. 호주 국방부 평가단 약 4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번째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60km 사막 기동 후 즉각 사격. 이것은 단순한 달리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호주의 붉은 사막은 미세한 적색 모래가 끊임없이 날리는 곳이었고 이 모래는 기계의 관절, 엔진의 필터, 전자장비의 틈새에 침투하여 장비를 서서히 마비시키는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독일의 PGH-2000이 가장 먼저 출발했습니다. 56톤의 거체가 사막을 가르며 돌진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40km 지점을 지날 무렵 첫 번째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PGH-2000의 공기 필터 시스템에 미세모래가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엔진 출력이 눈에 띄게 저하된 것입니다. 독일 기술진은 급히 필터를 교체했지만 이 과정에서 약 35분의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유럽의 비교적 온화한 환경에서 설계된 필터 시스템이 호주 사막의 극미세 적색 분진에는 취약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M109A7은 안정적으로 기동을 마쳤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 사막에서 운용된 경험이 녹아있는 설계답게 모래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60km 기동 후 사격 전환에 걸린 시간이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정지 후 포탑 선회, 재원 입력, 초탄 발사까지 약 90초. 나쁘지 않은 수치였지만 호주 평가단의 표정에서 감탄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K9 썬더의 차례가 왔습니다. 47톤의 K9이 사막을 질주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저 무난한 기동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K9은 60km 구간을 예상보다 빠르게 주파했고 정지 후 포탑이 돌아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기동 정지에서 초탄 발사까지 걸린 시간 단 30초에서 40초. 호주 평가단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 속도는 K9의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상정하고 발사 후 즉시 이동, 이동 후 즉시 발사라는 전술 개념에 맞춰 설계한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전개 48시간 한 개를 시험하다. 둘째 날로 접어들면서 시험의 강도는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호주 평가단은 각 자주포에 연속 300발 사격이라는 혹독한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를 쏘는 것이 아닙니다. 155mm 포탄 한 발의 무게는 약 45kg. 300발을 연속으로 사격한다는 것은 포신의 열 관리, 자동 장전 장치의 내구성, 포탑 구동 시스템의 안정성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PGH-2000은 이 분야에서 원래 강점을 가진 자주포였습니다. 분당 최대 10발이라는 경이로운 발사 속도는 나토에서도 독보적인 것이었고 초반 100발까지는 그 명성에 걸맞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0발을 넘기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극심한 열기와 포신 자체의 발열이 겹치면서 포신 냉각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자동 장전 장치의 미세한 오작동이 간헐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독일 기술진은 설계 범위 내의 경미한 이슈라고 설명했지만 호주 평가단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M109A7은 꾸준했지만 발사 속도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분당 4발 수준의 발사 속도는 경쟁자들에 비해 확실히 느렸고 300발 완료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정적이었지만 호주가 원하는 압도적 화력 투사 능력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인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반자동 장전 방식 특유의 승무원 피로도 문제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K9은 묵묵히 포를 쏘았습니다. 분당 6발에서 8발의 안정적인 발사 속도를 유지하면서 300발을 별다른 기계적 결함 없이 완료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K9의 자동 장전 장치였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간 개량을 거듭한 이 시스템은 사막의 모래와 열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작동했습니다. 300발 사격이 끝난 후 K9의 상태를 점검한 호주 정비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특별히 보고할 결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호주 부사관이 동료에게 작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괴물인데? 제오장 위기 60시간 폭풍이 몰려오다. 시험 60시간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호주 남부 사막 특유의 대규모 모래 폭풍이 시험장을 덮친 것입니다. 시야가 10m 이내로 줄어들었고 강풍에 실린 모래, 알갱이들이 장갑판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기온은 1시간 만에 15도 이상 급락했습니다. 호주 평가단은 시험 중단을 고려했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실전에서는 기상 조건을 선택할 수 없다. 평가단장의 한마디에 시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악조건이야말로 진정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세 자주포 모두에게 모래 폭풍 속에서의 표적 탐지, 재원 산출, 정밀 사격이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순간 PGH-2000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교한 전자 광학 장비에 미세 모래가 침투하면서 사격 통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독일 기술진은 장비 내부를 개방하고 긴급 정비에 들어갔지만 모래 폭풍 한가운데서 정밀 전자 장비를 정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PGH-2000은 약 4시간 동안 사격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독일 자주포의 위신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M109A7도 고전했습니다. 엔진 흡기 계통에 모래가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출력이 불안정해졌고 기동 시험에서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다만 사격 자체는 수동 백업 시스템을 활용하여 간신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밀도가 크게 떨어졌고 원형 공사 오차가 평소의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K9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K9의 엔진과 전자장비는 한국이 겪는 겨울철 혹한, 여름철 폭우, 그리고 서해안의 염분 환경을 모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공기 정화 시스템은 한국 서북부 지역에서 불어오는 황사, 즉 중국발 미세먼지 환경에 대비하여 이중 필터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호주 사막의 적색 분진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K9은 모래 폭풍 속에서도 엔진 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사격 통제 시스템은 정상 작동을 계속했습니다. 밀봉 처리된 전자장비 구획은 모래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제육장 반전 72시간의 끝 사막이 증명한 진실. 시험 마지막 시간. 72시간의 혹독한 여정 끝에 새 자주포의 상태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모래 폭풍이 거치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사막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호주 평가단은 마지막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0km 표적에 대한 정밀 사격, 그리고 사격 후 3분 내 진지 이동 완료. PGH-2000은 독일 기술진의 필사적인 정비 덕분에 겨우 작동 상태를 회복했지만 컨디션은 최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도 독일 공학의 저력을 보여주듯 40km 표적에 대한 사격 정밀도 자체는 여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격 후 진지 변환 과정에서 구동 계통의 반응이 눈에 띄게 둔해져 있었고 3분이라는 제한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72시간의 사막 운용이 56톤의 거체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M109H7은 끝까지 꾸준함을 보여주었지만 꾸준함이라는 말이 이 맥락에서는 칭찬만은 아니었습니다. 사격 정밀도, 기동 속도, 반응 시간 모든 면에서 무난한 수준이었고 호주 평가단이 원하는 탁월함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대 사거리에서의 성능이 경쟁자들에 비해 뒤처졌고 자동화 수준의 차이로 인한 승무원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K9 썬더. 72시간의 지옥 같은 시험을 거친 후에도 K9은 마치 처음 시동을 건 것처럼 작동했습니다. 40km 표적을 향해 포신이 올라갔고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이 제원을 산출했습니다. 첫 발이 발사되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발이 뒤를 이었습니다. 탄착 결과가 보고되었을 때 호주 평가단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형 공산 오차가 놀라울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그리고 사격 완료 후 K9은 2분 30초 만에 진지를 이탈하여 새로운 위치로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험 종료 후 새 자주포의 정밀 점검이 이루어졌을 때였습니다. PGH-2000은 17건의 크고 작은 정비 소요가 기록되었습니다. M109H7은 12건. 그런데 K9의 정비 소요는 고작 3건이었고 그마저도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호주 수석 평가관이 K9의 엔진실을 직접 들여다보고 나서 한 말이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기계는 72시간을 운용한 게 아니라 마치 공장에서 갓 출고된 것 같군요. 그 순간 시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K9은 더 이상 가성비 좋은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제7장 해결 선택의 순간 호주가 K9를 택한 이유. 2023년 말 호주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차세대 자주포로 한화 디펜스의 K9 썬더 기반 플랫폼 AS9 헌치맨을 선정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총 사업 규모 약 10조 원 이상.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호주 대륙의 방어를 한국산 자주포에 맡기겠다는 전략적 결단이었습니다. 호주 국방부의 발표문에는 72시간 시험 결과가 상세히 언급되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의 우수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가격 대비 성능의 탁월함. 이 네 가지 항목에서 K9은 경쟁자들을 압도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신뢰성 항목에서 K9이 받은 평가는 이례적이었습니다. 호주 국방부 관계자는 비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가장 화려한 무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무기를 원했고 그것이 K9였습니다. 이 계약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호주는 단순히 완성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화 디펜스와 합작하여 호주 현지에서 AS9를 생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호주의 방위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와도 맞아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나누고 호주는 생산 기반을 제공하는 윈윈 구조. 이것은 한국 방위산업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방위산업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자국 방산업체의 패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일부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가격이 결정적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72시간 시험의 상세 결과가 알려지면서 그런 주장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K9은 가격만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능으로, 내구성으로, 그리고 신뢰성으로 이겼습니다. 제8장 마무리 포성 너머의 이야기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립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소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방위산업의 방자도 없던 시절, 선진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면서 때로는 굴욕적인 조건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거부당하고 부품 하나를 사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50년,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미국과 독일의 자주포를 꺾고 호주 대륙의 수호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름 없는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며 설계도를 수정하고 실험실에서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나아간 결과입니다. K9의 포신에는 한국 과학자들의 금속 공학 기술이, 자동 장전 장치에는 한국 기계공학자들의 집념인 사격, 통제 시스템에는 한국 전자공학자들의 혁신이 녹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봅니다. 세상은 화려한 스펙에 눈이 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극한의 상황에서 갈립니다. 45도의 폭염 속에서 모래폭풍이 휘몰아치는 한가운데서 72시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는 것. 그것이 K9이 증명한 가치였고,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가치입니다. 호주 사막에서 울렸던 K9의 포성은 단순한 155mm 포탄의 포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최고다라는 현실이 된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역사의 포효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성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평원에서, 이집트의 사막에서, 노르웨이의 설원에서 K9 썬더는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